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여러분들의 간에 두루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이보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내일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번 묻겠수만, 정말로 약조하신 내용을 지켜주는 것이 맞겠지요? 조선의 어느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한 곳, 버려져 아무도 오지 않는 한 폐가의 안에서 잔뜩 걱정이 섞인 듯한 사내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치 소피가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인 모양새였지요. 내가 오늘 밤 여기서 바지춤을 내려 당신과 합의를 보기 전에 내 꼭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야 쓰겠다 이것이오. 사내가 반쯤 흐르려다만 바지춤을 엉거주춤 부여잡은 채 자신과 함께 폐가에 있던 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마치 잔뜩 굶주린 육식금수가 제 눈앞에 놓은 탐스러운 썩은 고기 한 점을 바라보는 듯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여인은 애가 달아 동동거리는 사내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글쎄 사내의 배포가 그다지도 콩알만해서 대관절 어디다가 쓴답디까? 내 아까부터 수차례 이야기하지를 않소. 믿어보시라니깐 그러시네. 아무튼 이제 낭비되는 시간도 아까우니 어서 이리 가까이 쑥 드러나오시구랴. 지금 저 호롱불심지 마냥 기다리느라 내 마음이 꺼멓게 타들어가는 것도 아니 보이시오? 어허, 그리 서둘지만 마시고 각답을 좀 달라는 말 아니겠소. 참말로 오늘 이 하룻밤만 안 할게 적선함은 치러야 할 남은 금액을 모조리 탕감해 주는 것에 마와 합의 본 건 맞지요? 이거 나중에 입 닫고 서튼 소리로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내의 부끄러운 듯한 모양새와 소심함에 여인은 버럭 성질을 내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러한데 이 작자가 여지껏 속고만 살아오셨나? 아 몇 번을 말하오. 그렇다니까 그러시오. 어이고 차차 계속 입만 놀리려면 입술만 아픈 법이고 내 깊은 우물도 이제 더는 기다리질 못하겠다고 이리 맑은 물을 콸콸 쏟아내고 있지 않소. 잔말 말고 얼른 이리로 들어오시오 어서. 단말마 같은 사내의 외마디 비명을 끝으로 폐가에서는 요란한 합궁음이 들려오며 컴컴한 어둠을 가득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폐가에서 벌어진 이 남녀간 해괴한 소동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옛날 옛적의 조선시대 두메산골의 작은 시골 고을에 마을의 규모와는 비교될 정도로 크게 열린 장터가 있었습니다. 상인들 저마다가 자신들이 준비해온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객행위들을 하며 판매에 열심이었거늘 유난히도 눈에 띄게 파리만 날리고 있는 한 좌판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좌판의 주인으로 보이는 여인이 주변에 북적거리는 인파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이런 시간까지 개시조차 못하는 것을 보아하니 오늘은 어째 말짱황이구만 그래. 오래간만에 시장통을 쏘다니는 인파도 이리 북적이고 있는데 어찌 오늘따라 장사일진이 이리도 변변치 못한 게야? 그녀는 근방에서 닭을 키워다 내다 파는 닭장수 노릇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과부 심씨였습니다. 심씨의 날이 선 목소리와 찰떡으로 그녀의 눈매와 눈썹에는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답니다. 이 닭장수 심씨라는 여인네는 고을에서 성미 고약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고 사람을 대하기가 퉁명스럽기로는 장안의 최고로 손꼽히는 악랄한 여인이었지요. 남편을 풍토병으로 잃고 과부가 되기 전부터 그녀는 이미 좋지 않은 방면으로 고을의 유명인사였습니다. 어휴, 저 지지리도 재수없는 여편네. 언제 우리 고을서 나가나 그래? 내 저 여편네 면상만 보고 있으면 아주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지경이라네. 어이고, 어디 그것이 나만 하겠는감? 내일 전 저 여편네한테 닭 한 마리 사서 오래간만에 우리 남편 몸보신나 좀 시켜주려 잡아보았더니 아 글쎄 어찌나 고기가 퍽퍽하고 살도 얼마 없는지 닭모이로
대체 뭘 주며 키웠는지 말이여. 그 길로 항해 몇 마디 했더니만 아주 사람을 잡아 죽일 듯이 보면서 데려 성화했지 뭐여. 내 다시는 저 여편네가 파는 닭은 쳐다도 보지 않기로 그때 작정을 해버렸구먼. 이렇듯 평소에도 심성이 악랄하기로 이름이 높던 심씨를 견디다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자 점차 그녀를 고을해서 내쫓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심씨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것은 그녀의 남편뿐이었습니다. 심씨와는 어울리지도 않게 성실하고 평판 좋던 남편이 심씨를 대신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연신 사과를 하며 화를 잠재우곤 하였지요.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심씨를 돌보던 남편의 노력으로 그럭저럭 고을에서 버텨나갈 수 있었지만, 졸지에 풍토병을 얻어 몸져 누워버린 남편이 손 쓸 틈도 없이 떠나가 버리자 더는 심씨를 위해 팔을 걷어붙일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남편과의 사별 이후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어 고을 사람들 모두와 척을 지며 더욱 나를 세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심씨는 더욱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단계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대신 사람들 앞에 나서 편을 들어주던 떠나간 남편을 추억하며 그리워해도 모자를 파내 과부가 된 자신에게 닥친 외로움의 불씨를 끄기에만 급급하였다는 것이었지요. 고을에 이 사내 저 사내와 붙어 먹으며 풍기를 흐리는 행태가 목격되기 시작하니 삽시간에 좋지 않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평판이 땅까지 추락해버린 심씨는 고을에서 더 이상 그녀를 옳게 상대하려는 사람이 하나 없는 외톨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고을의 장터를 방문하는 외지인을 상대로 닭을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상황이 여기까지 치달았음에도 심씨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법 없이 그저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욕하며 지낼 뿐이었어요. 툴툴거리며 불만을 늘어놓는 사이 어느덧 니엇니엇 산등성이로 해가 걸리고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노을로 번져가는 하늘을 허망히 바라보니 수확도 없이 파장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모양새였지요. 오늘따라 더욱 장사가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외지인을 엮어 그래도 품삯 정도는 가져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가져온 닭을 단 한 마리도 팔지 못한 까닭으로 심씨에 뒤틀린 심사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새였습니다. 그녀는 좌판을 버려둔 장터 한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이맛박에 잔뜩 인상을 구기고는 애꿎은 한숨만 풀풀 내쉬고 있었습니다. 심씨의 한숨을 따라서 바닥에 흙먼지가 뽀얗게 올라오는 꼬락서니가 어쩐지 그녀의 꼬락서니를 대변하는 것 같아 참으로 웃길 노릇이었답니다. 거 어디 엽전 꾸러미라도 덥석 하늘에서 안 떨어지려나? 이리도 먹고 사는 일이 퍽퍽하고 힘겨우니 내 참 정말이지 재미 보는 낙도 없이 이리 살아 무엇하겠냐 이 말이여. 심씨가 가당치도 않은 벼락횡재를 바라며 마른 혀를 끌끌 차고 있던 찰나였지요. 앉아있던 심씨의 머리 쪽으로 그녀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던 손님의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심씨가 고개를 쳐들고 손님의 정체를 확인하자 그는 참으로 유약해 보이는 한 선비였습니다. 그려 어서 오시오. 질한 놈들이 많으니 찬찬히 한번 둘러보시구랴. 오래간만에 방문한 손님을 맞이한 심씨가 흘끔 눈을 흘기면서 인사했습니다. 그 선비의 행색을 보아하니 얼굴은 햇빛 한번 보지 못한 것처럼 허여멀건했고 입고 있는 옷과 갓은 잔뜩해지고 때국물이 묻어 낡아빠진 데다가 무엇보다도 선비의 행동거지가 전체적으로 어리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디 보자. 선비는 심씨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에는 아랑곳 없이 심씨의 좌판에 팔기 위해
이리저리 묶어둔 장닭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한 번도 닭의 실물을 본 적이 없다는 듯 너무도 신기하고 희한한 생물을 마주한다는 표정으로 두리번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의 초라하고 꾀죄죄한 행색으로 보건대 그는 어째 닭의 값을 치를 만큼의 돈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지요. 즉, 심씨의 입장에서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뜨내기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디 우리 선비님 그래 특별히 찾는 닭이라도 있으시오? 뭐 어떻게 해잡수실 요량이신지 말씀 주시면 제가 알아서 실한 놈으로다가 골라드릴 터인디. 심씨가 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친절을 가장하여 선비에게 질문해 보았지만 아니 글쎄 이놈의 선비는 대꾸도 없이 그저 신기한 눈초리로 닭들을 살펴볼 뿐 도무지 속 시원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때서부터 살며시 짜증이 오른 심씨가 재차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선비님, 거 백숙이라도 해드실 거냔 말이오. 아니면 알을 낳을 종자개가 필요하신 거요? 말씀을 해보셔야 제가 뭔가를 도와드리지 않겠소? 어흥, 거듭된 심씨의 물음에도 선비는 그저 우두커니 좌판 앞에 서서는 더없이 한심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닭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허이 나 원참, 거 오늘 내내 장사도 안 되어서 참말로 죽겠구만. 오늘따라 어찌 이런 뜨내기 손님이나 파리처럼 꼬인단 말이여? 내 참으로 꾹꾹 참으려 해도 부하가 확 치밀 노르시구먼 그래. 심씨가 답답한 마음에 속으로 욕지기를 내뱉으며 투덜거리고 있자니 선비가 대뜸 장닭 중 한 마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순진한 어조로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내 뭐 좀 물어보겠소마는. 대관절 이것들은 대체 무슨 생물이오? 아니 뭐요? 이 푸드덕거리는 요상한 놈들이 대체 무슨 생물이기에 이리 희한한 몰골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오. 안 그래도 장사 일진이 사나웠던 심씨는 이 선비의 입에서 나온 허무맹랑한 물음에 그야말로 버럭 성질이 치밀고 말았습니다. 닭 한 마리에 얼마냐는 흥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생전 닭을 처음 본다는 어투로 이게 뭐냐는 질문이라니 그야말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 데리고 농이라도 치자는 게요? 내 오늘 참으로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진 심씨는 할 말을 잃고 한참이나 선비를 쏘아보았습니다. 응? 아니, 어찌하여 그런 눈길로 바라보시오? 내 얼굴에 뭐 묻기라도 했소이까? 허허, 나 원참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는 기척의 선비가 고개를 갸웃거리니 심씨는 다시금 부하가 뒤집히고 말았지요. 자신을 놀리려는 의도로 접근한 웬 정신 나간 작자인가 싶어 인내심을 가지고 억누르던 친절도 벗어던지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한껏 짜증이 가득해진 목소리로 선비를 향해 냅다 쏘아붙이게 되었지요. 아이고 마침 참 잘 보셨소이다. 거 봉황이외다 봉황! 어찌 봉황은 처음 보시오? 아님매요? 봉황? 이놈들이 봉황이라 이 말씀이시오? 아 그렇소 그것들이 바로 봉황이오 봉황? 허나 그를 내쫓을 요량으로 퉁명스럽게 던진 심씨의 말에 돌아오는 선비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봉황이로구나. 참으로 신기하고 괴이하게 생긴 짐승이오. 허허 이거 정말 돌아버릴 노릇이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꼬? 제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사람 사는 실정의 어두운 작은 시골 마을이라지만 아니 글쎄 멀쩡한 닭을 보고 봉황이라고 우기는데 저런 반푼이 맹꽁이 같은 반응이라니요? 심씨는 볼수록 이 선비의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이 순진한 선비는 그 아둔한 궁둥짝을 뒤로 쑥 빼고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장닭 하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꼬라지를 참다 못한 심씨가
들고 있던 작대기로 선비를 쫓아내려던 그때 마침내 선비가 해맑은 목소리로 물어보았지요. 그래, 이 봉황이라는 놈이 얼마요? 에라이 귀찮게 시리. 거 한 마리에 쉰양이 왜다 쉰양? 선비가 귀찮았던 심씨는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선비는 도통 자리에서 일어날 심산이 아니었지요. 쉰냥이라고요? 어이구, 그놈 그거 영물이라 그런가? 몸값 3번 솔찬이 비싸구나. 아, 살 거요, 안 살 거요? 안 살 거면 남의 장사 가로막고 서 있지 말고 썩 가던 길이나 향하시오. 내 오늘 장사도 아니 되어 심기가 매우 불편하니 댁 같은 뜨내기 손님을 상대할 여력이 없다 이 말씀이오 시방. 그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누가 아니 산다 하였소이까. 허나 내 지금은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 그러하니 한 가지 묻겠수마는 혹시 비는 금액은 돈 대신 다른 것으로도 받아줄 수 있나 여쭈려던 참이오. 선비의 말에 심씨가 웃기지도 않는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쏘아붙였습니다. 다른 것 보아하니 어째 행색이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이 보이는구먼. 대체 못으로 셈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오? 가진 건 고놈의 멀뚱한 몸뚱이 밖에. 말을 하다가 삼킨 심씨가 마른 침을 삼키며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였지만 어째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것만 같은 아두남에 봉황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 바보 같음으로 보건대 그간 켜켜이 쌓여있던 자신의 눅진한 외로움을 해갈할 한 풀이 상대로 살살 어르고 달래 가볍게 써먹기엔 제격이라는 생각이 퍼뜩 든 것이었습니다. 얼굴도 곱상하고 반반하니 이미 고을에 악소문이 잔뜩 퍼져 있어 그 누구도 자신을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심씨에겐 참으로 욕이 나겠다 싶던 참이었습니다. 닭도 봉황으로 속여 팔고 제 몸보신도 채우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다 싶었던 것이지요. 선비의 말에 고민하는 척하던 심씨는 슬그머니 화색을 띠며 선비의 귓속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댁한테서 받아낼 나머지 봉황값 대신이라면 어디 오늘 밤 내 청을 들어 이 몸의 외로움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오만 어찌 감당이나 가능하겠수? 그거라면 내 조금 돈이 부족한 것 정도는 눈 감아줄 수도 있으며. 그렇다는 말은 설마 지금 나더러? 아니 아무리 그리하여도 이 어찌 망측스럽게 그러한 일을. 아, 싫다면 관두시오. 댁 아니라도 봉황 사겠다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수다. 나는 뭐 좋아서 그런 거래를 제안한 줄 아시오? 댁 같은 손님에게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나머지 값을 받아낸단 말이오? 심씨의 말에 선비는 한참이나 고민하던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했지요. 아니요, 아닙니다. 비밀을 지켜준다는 약조만 해주시면 내 그쪽이 원하는 대로 봉황의 나머지 값을 치르리다. 일단은 얘가 지금 가진 열량으로 봉황값을 우선 칠 터이니 오늘 밤에 약조된 곳에서 다시 만나 나머지 값을 치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선비는 심씨의 뻔뻔한 태도에 말려들게 되었고 석연찮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허리춤을 풀고 꼬깃꼬깃 숨겨놓았던 엽전 열량을 꺼냈습니다. 옷깃 틈으로 슬그머니 비친 선비의 피부를 본 심씨는 그야말로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오래간만에 춘정에 그만 한 마리 들짐승이 되어버리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선비는 엽전 열량을 심씨 손에 살포시 쥐어준 뒤 봉황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장닭 한 마리를 받아들고는 소중히 껴안고서 유유히 사라졌지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물끄러미 그 뒷모습을 쫓고 있던 심씨는 눈앞에서 선비가 완벽히 사라진 뒤 엽전을 받아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대번에 환해진 안색으로 낄낄거렸습니다. 얼씨구나. 쾌제로구나 경사로구나. 도대체가 이것이 여인 횡재냐 그래?
저 멍청한 선비 나부랭이가 아주 세상 물정의 도통 까막눈인 방구석 책벌레 같은 사내로구만. 아니 그래? 멀쩡한 닭을 가지고 봉황이라 했더니 그것을 감쪽같이 믿다니 말이여. 내 참말로 저런 정신 나간 손님이라면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걸려주면 소원이 없겠구만. 저런 놈들만 상대하면 벼락부자는 따놓은 당상인데 말이여. 방금 전까지 벌레를 씹은 듯한 얼굴이던 심 씨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선비에게 본 뒤 5냥이 제 값이던 닭 한 마리의 2배 값으로 셈을 치르게 한 것도 모자라 덤으로 오늘 밤 그 나머지의 터무니없던 값도 기대 이상의 것으로 받아낼 수 있었음에 심 씨의 코에서는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오랜만에 거하게 한번 몸보신 좀 하겠구만 그래? 참말로 요즘 온몸이 근질근질한 것이 회포를 푼 지도 오래되었다 싶던 찰나에 조금 비리비리하고 아둔해 보이지만 저리 뽀얀 선비를 구워 삼을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꺽 먹고 알 먹고 아니겠냔 말이여. 정조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먼저 황천으로 떠난 남편 생각은 해본 적이나 있는지 심 씨는 아무래도 좋다는 듯 신이 난 몸짓으로 파장을 준비하며 오늘 밤에 있을 선비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부엉이가 구슬픈 울음소리로 울며 찾아온 밤을 알려주는 삼경의 시각, 버려져 아무도 오지 않는 외진 폐가에서 심 씨가 선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까 전 낮에 선비가 심 씨에게 남들의 이목을 피해 만나자 약조해둔 장소였지요. 어이고 스산하니 꼭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구만. 아무리 주변 사람의 눈이 무서워 비밀에 붙이기로 하였다지만 하필이면 이러한 곳을 고를 것은 또 무엇이냔 말이여. 회포를 풀기도 전에 저승사자를 만나게 생긴 장소로구먼. 선비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 씨는 슬슬 겁도 나거니와 약속과는 다르게 선비가 나오지 않을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지요. 이건 아재 그 망할 선비놈이 약속은 해놓고선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냅다 닭을 들고 도망이라도 가버린 것 아닌감? 뭐 닭 한 마리에 10냥이나 받아먹었으니 그리했다 손 치더라도 손해는 아니긴 허지만 그리 되면 오늘 밤 거나하게 회포를 풀겠다는 생각에 기대한 내 마음이 적적해지는 것인디. 을씨년스러운 밤 공기를 맞으며 심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호롱불빛이 비추는가 싶더니 이내 선비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지요. 선비를 발견하자마자 화색이 된 심 씨가 그를 향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이거 바람이나 맞는 거 아닌가 했지 뭐요? 그것이 무슨 말도 아니 되는 소리시오. 내 봉헌값이 나머지 셈을 오늘 밤 직접 치우기로 약조했질 않았소이까. 나를 그리 드문드문 보셨다는 말씀이시오? 내 입으로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니 걱정 붙들어 매셔도 돼요. 아이고, 그럼요, 그럼. 자, 각설하고 밤 공기가 서늘하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요. 심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선비의 소매춤을 잡아 끌고는 폐가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초가 안에서 호롱불에 얼핏 반사되는 선비의 긴장한 듯한 표정이 그야말로 심 씨의 농익은 애간장을 살살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보던 동네 늙수그레 농사꾼 사내들과는 다른 신선한 선비의 모습이 색다른 자극을 던지고 있었지요. 세상 물정이 어리숙하여 닭을 봉황으로 믿기는 하였으나 그 젊고도 순수함에서 오는 독특한 모습은 과부 3년 차이던 심 씨의 입을 쩍쩍 마르게 할 지경이었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이었던 데다가 오래되었다면 오래된 기간 동안 까맣게 잊고 지내던 춘정의 역힘, 즉 운우지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안겨줄 기회였으니 심 씨가 어찌 안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자, 그렇다면 어디 슬슬 본인께서 약조하셨던 봉황값에 나머지 셈을 치러보실까나요? 심 씨가 참을 수 없는 유격에 건들거리는 손길로 선비를 향해
돌진할 기세로 흐느적거리며 다가가던 순간 선비가 화들짝 놀라 긴장하며 몸을 움츠리고는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아니 뭡니까요? 어찌 이러시는 것인지요? 설마 얘까지 와가지고서는 못하겠다는 둥 판을 깨자는 둥 다른 소리를 하시겠다는 심보는 아니시겠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니오나. 선비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내가 지금 거기와 거사를 치우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오. 아니 이 지경까지 온터의 대관절 또 무엇을 확인하신단 말씀이십니까요? 오늘 우리의 이 하룻밤으로 아까 전 봉헌값의 비는 금액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에 합해 본 것이 진정 맞는 것인가를 말이오. 더불어 오늘 일어난 일은 그 누구에도 발설치 아니한다. 비밀에 붙인다 약조를 해준다는 것도 포함하여서 말이지요. 아니 이 사내가 지금껏 속고만 사셨나 그래? 나중에 덧튼 소리로 다른 말을 하시면 한이 되는 것이오. 아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시오. 자 내 약조알이 다 되셨지요? 심씨는 조바심을 숨기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됐고 타들어가는 시간이 아까우니 어서 이리 가까이 좀 붙어보십시오. 지금 저 호롱불 심지 마냥 선비님을 기다리다가 내 속이 꺼멓게 타들어가는 거 아니 보이십니까요? 그리하여 내내 긴장하던 기색에 선비를 잡아먹을 듯 심씨가 달려들게 되었고 비로소 두 사람은 비와 바람을 불러오는 온우지정 합궁에 이르렀습니다. 밤새 무르익어가는 거사의 교성으로 삼경의 폐가에서는 자욱한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듯 하였답니다. 캬, 거 탁배기 맛 한번 좋다? 다음 날 한낮에 해가 걸린 주막집에서는 장에도 나서지 않은 심씨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막걸리 사발을 비우며 기세 좋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의 객손들은 그런 심씨를 보며 마땅찮아 하는 얼굴로 궁시렁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간밤에 고 어리숙한 선비가 참. 심씨는 지난밤 펼쳐진 꿈 같던 거사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얼굴 가득 붉은 홍조를 띄웠습니다. 그야말로 실로 대단하고 대단했던 밤이었기에 오래간만에 푼 회포로 아직도 허벅지와 허리가 욱신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여리고 유약해만 보이던 선비에게 어쩜 그러한 기회가 있을 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밤이었으니까요. 이거 생각지도 않던 날에 내 닭 한 마리 덕분으로 아주 팔자에도 없던 호강 한번 시원하게 했네 했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 그 선비 같은 맹꽁이 손님들로만 몇 번 더 받았으면 좋겠구먼. 그럼 내 팔자도 아주 훨훨 날아갈 텐데 말이여. 그녀는 껄껄 웃으며 남은 막걸리 사발을 비워냈습니다. 그렇게 심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요행에 젖어 행복을 만끽하는 사이 고을의 동원에서는 그야말로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웬 선비 하나가 관아에 동원으로 찾아와 사또 앞에 봉황을 진상하겠다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내 방금 들은 너의 말을 당초에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사또 나리,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또께 봉황을 진상하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봉황이라? 내 입으로 지금 봉황이라 하였느냐? 사또는 그야말로 눈이 둥그레져서는 자신에게 봉황을 진상하겠다고 찾아온 이 선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허상과 상상의 짐승인 봉황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었습니다. 불철주야 고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사또님의 갸륵한 고생에 선비된 자로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자 이래하는 것이오니 부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과 동시에 선비가 보자기로 고이 싸맨 꾸러미를 사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반신반의한 사또가 내려보니 꾸러미가 푸드덕거리며 움찔거리는 것이
분명 날개를 가진 짐승으로 보이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모양새이긴 하였지요. 그러니까 이 꾸러미 속에 지금 봉황이 들어있다. 이 말이렸다. 예, 나으리, 그렇사옵니다. 선비가 자랑스럽게 보자기를 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보자기에서 튀어나온 장닭이 마치 사또를 놀리기라도 하는 듯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뛰쳐나왔지요. 이게 대체 무슨 광경인가 싶어 처음에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의아해하던 사또가 잠시 후 보자기에서 나온 닭을 보고는 험상궂은 얼굴로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꽃기요 하는 우렁차고도 근사한 울음까지 선사하자 단단히 화가 뻗친 사또가 벼락 같은 고함으로 선비를 나무랐습니다. 네, 이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속셈이냐? 저것이 진정 너의 눈에는 봉황으로 보인다는 말이더냐? 어기적 걸어가는 닭을 본 사또는 그야말로 경노하여 얼굴빛이 홍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친히 이동원까지 찾아와 사또인 나를 농락하려 하고 있다니 어찌 이리 고얀 인사가 다 있다는 말인가? 아주 괘씸하기가 짝이 없구나. 아니, 사또 나으리, 어찌하여 그러십니까요? 선비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 황망한 얼굴로 대꾸하자 사또는 더욱 화가 나 외쳤습니다. 저것이 그래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를 능멸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봐라, 저 괘씸발칙한 것을 호된 곤장 20대로 다스려 주거라. 아이고, 사또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저는 이것이 봉황이라고 하여 큰 값을 주고 사온 것인데 어찌하여 이리 노여워하시는 것인지요. 변변찮은 선비로 가진 재물은 얼마 없었으나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털어 사온 것입니다. 이윽고 선비는 장닭을 봉황으로 속아 사게 된 자초지종을 사또 앞에서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못이 어쩌고 어째? 이런 발칙한 사기꾼 같은 계집이 이 고을에 남아 있었단 말이더냐? 감히 장사치가 선비를 속이려 들다니 이것은 지엄한 국법으로 다스릴 일이로다. 선비의 말을 들은 사또는 쓰고 있던 전립이 나뒤집어질 정도로 화를 벌컥 내고는 포졸들에게 당장 그 심씨를 잡아오라 엄명을 내렸습니다. 곧이어 영문도 모른 채 주막에서 붙들려와 사또 앞에 서게 된 사기꾼 심씨는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사또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년이 내 죄를 알렸다. 감히 이 선비에게 저 닭을 봉황이가 속이고 막대한 폭리로 팔아치운 것이 내년이렸다. 내가 이 고을에서 부임하고 있는 한은 절대 이러한 일이 용서치 아니됨을 모르고 있었느냐? 예,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사또 나리. 사색이 된 심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러자 옆에서 조아리고 있던 선비가 대뜸 심씨의 말을 가로채며 나라를 잃은 듯한 침통한 표정으로 읍소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으리, 소인이 아무리 입신양명을 하지 못한 채 서책만 붙들고 있는 비루한 선비라고는 하나. 고작 닭 한 마리 값으로, 그래, 자그마치 500냥이나 내고 저것을 봉황이라 믿어 사게 되었다니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치 500냥입니다. 500냥. 아무것도 모르고 장닭을 봉황으로 착각한 것도 모자라 바보처럼 그것을 소중히 사또 앞에 바치어 찾아왔다니 말입니다. 이제 저는 가문의 먹칠까지 하게 되어 조상님들을 뵐 낯이 없어졌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소인의 목숨을 거두어 제가 더럽힌 저희 집안의 위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또는 선비의 절절한 읍소에 침통한 표정이 되어 심씨를 쏘아보았고 반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두드려 맞은 심씨는 그야말로 넋이 나간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시라고요? 아니 이보셔요, 선비님. 제가 대체 언제 닭값으로 500냥을 받았다는 것입니까요? 제가 받은 것은 겨우... 내 인연,
그 요사스러운 주둥이를 썩 다물지 못하겠느냐? 심 씨는 억울함을 담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형세가 기울고 말았습니다. 서책을 붙들고 공자맹자를 논하던 올곧은 선비보다 고을에서 평판도 엉망인데다 정조에 대한 관념마저도 엿을 바꿔먹은 사기꾼 과부 심씨의 말에 손을 들어주는 이가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불같은 호령을 내리며 당장 등쳐먹은 500냥을 선비에게 토해내라 이르고는 덤으로 얼큰한 볼기형까지 선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냥을 투자해 다그마치 500냥이라는 거금을 챙긴 선비는 동원을 나오며 경쾌하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크크크. 이거 덕분에 굶고 지내던 육신의 몸보신까지 하고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가 아니던가. 저 멍청하고 고약한 여편네의 소문은 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 이참에 아주 홍구멍이 제대로 들어서는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가 번쩍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테지? 그거 참 깨소금 맛이 따로 없을 노릇이렸다 그래. 실은 전혀 어리숙하지 않았던 선비는 산뜻한 발놀림으로 집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도 심 씨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물정의 어두운 선비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선비도 아니었지요. 그저 고약한 소문이 떠도는 과부 심 씨를 한바탕 골려주고 그녀의 버릇을 고쳐줌과 동시에 한몫도 잡아볼 요량으로 이 같은 사다를 꾸미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만큼 멀어져가는 선비의 등 뒤 동원에서는 묵직하고 찰지게 털썩거리는 파여름과 함께 고약한 심보를 놀리던 심씨의 푸짐한 볼기에 곤장이 내리박히는 소리가 하늘 높이 높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